안녕하셨어요? 네, 이윤실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그 존엄사 안락사 때문에 혹시 잠못 주무신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앙일보에 짧게 컬럼을 썼었어요. 주제는 뭐였냐면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죽음을 직시하자.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좀 뭐랄까요, 기초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사적으로는 이렇게 뭐 시니어 TV에서도 이런 얘기 다루고 또 335 모여서 얘기도 하지만 공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릴 때부터 교육받는 과정에 죽음과 삶에 대한 교육이 빠져 있다. 이런 걸 주장하는 컬럼을 썼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런 공적인 인프라가 마련될 때까지는 이런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한 존엄한 죽음, 존엄사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볼까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 운명 결정권,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에서 스스로 죽음의 방법을 선택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우선 먼저 그걸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서구에서는 이런 논의가 많이 되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스로의 죽음을 선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생각나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 자신 죽음을 내가 틀려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요. 평소엔 안 해보셨죠? 네, 안 해본 줄 나이가 안 된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네. 죽음을 좀 생각해 본다는 차원에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뭐 할머니 할아버지 옛날에 나 이제 그만 곡기를 끊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중요한 그 죽음의 선택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스스로 선택한 거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내 삶을 더 끌고 갈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죠. 네. 이건 이제 남이 시키는 게 아니고 스스로. 그게 큰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하거나 아예 달지 말아라. 다 들어보셨죠? 우리 추기경님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원하셨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아주 많이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은 생명 연장 장치나 처치입니다. 네. 자, 생명 연장 장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냥 단순한 산소 포화도를 높이는 산소 호흡기가 아니고요. 인공적으로 밖에서 자발적 호흡이 없기 때문에 호흡하도록 기계로 들숨 날숨을 만들어주는 인공 호흡기. 이게 이제 생명 연장 장치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심장 마사지, 뭐 심폐소생술 얘기 들어보셨죠? 그것도 생명 연장 처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예를 들 수 있는 게 막 돌아가시 직전에는 혈압이 떨어져요. 심장이 멈추려고 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혈압을 높여줘야 혈액이 우리 몸을 순환하기 때문에 밖에서 약을 줘가지고
혈압을 올리는 혈압 강압제를 씁니다. 그것도 생명 연장 처치예요. 또 우리 몸 기능이 떨어지면 마지막에는 결국 우리 몸 속에 전해질을 잘 이렇게 맞춰주는 신장,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밖에서 투석을 해요. 네, 그래서 혈액 투석이나 뭐 복막 투석이나 이런 투석도 생명 연장 처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명 연장 처치는 굉장히 많고 또 장치도 계속 좋아지고 있다면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에크모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폐를 완전히 밖에서 대신 폐 기능을 시켜주는 그런 기계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첫 시간에 제가 영양 공급 튜브 말씀드렸죠. 영양 공급 튜브도 사실은 생명 연장 장치입니다. 아까 곡기를 끊겠다라고 했는데 곡기를 계속 넣어줄게 하는 게 그게 영양 공급 튜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양해 하고 이제 점점 뭐 종류가 많아질 그 생명 연장 장치를 나는 안 할게.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절대 하지 말아줘.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는 잠시 제가 그 안락사 유형을 말씀드릴 때 얼핏 다 얘기 드렸는데요. 세 번째는 내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내 스스로 내 죽음을 선택할 테니 약물을 처방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네, 그런 방법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요청을 하면 요청을 받은 의사들이 굉장히 다양한 그 중요한 그 규정들을 만들어 놨어요.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아주 세세하게 만들어 놓고 그 규정에 따라서 의사들이 잘 지키고 있는지를 또 감시하는 체계까지 잘 만든 상황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이제 요청을 할 수가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조처를 본인이 아니고, 환자 본인이 아니고, 의료진이 그거를 해주는, 네,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가 굉장히 네, 심각해지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나 스스로 나의 죽음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 곡기를 끊겠어. 그랬는데 식구들이 계속 미움도 갖다 드리고, 뭣도 갖다 드리고, 드시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나의 그 선택이 아주 강하다, 확실하다, 또 가족이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한다고 할까요? 그러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생명 연장 장치나 처치와 관련해서는 누차 여러 선생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자신의 뜻을 밝혀놓는 그런 서류를 잘 작성해 놓는 게 주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주변 가족들은 그런 그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태도가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아무리 그런 서류를 작성해 놔도 가족들 중에 정말 소수라도 동의를 하지 않아서 분란이 생기는 일이 아직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족들 사이에 원활한 소통, 또 더 나아가서는 가족의 화목, 이런 게 바탕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없이는 이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부디 네, 혹시라도 어려운 얘기지만 만약에 가족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전부 이 문제를 좀 함께 다루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죠. 나는 그렇게 못해. 그게 말이나 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얘기를 반복해서 하면 그러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 선택에 대해서 존중을 요청을 자꾸 하시는데, 아니, 그건 아무리 자식이어도 그는 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본인의 의사를 결정해 주는 쪽으로 마음들을 잡수셔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죽음의 선택의 방법에도 굉장히 다양하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이제 상당히 잘 정비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이제 이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는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는 남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 서구에서 존엄사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그걸 걱정하는 거거든요. 법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 법을 빌미로 해서 이제 약간의 남용이 사례가 벌어질까봐 그걸 걱정하는데요. 이 존엄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여러 나라에서 논의가 되고 법제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어려워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혹시 법으로 잘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네 번째 그 심각한 선택이 가능한 나라 혹시 알고 계시는 나라 있어요? 잘 모르시는구나. 스위스, 뭐 네덜란드 이런 데는 이제 의사들이 직접 그 약물을 투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그럼 하루아침에 이런 일을 하게 됐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예,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1970년부터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사례별로 일어났다고 해요. 예. 그러다가 이제 84년, 그러니까 한 15년쯤 지나서 이제 그것도 비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2002년에 이제 조력 자살과 적극적 안락사 관련된 법률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30년이 넘게 걸린 것이죠. 물론 그 사이에 아마 뭐 사건 사고랄까요? 뭐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뭐 법정에 갔다 왔다 하는 일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법까지 만들어졌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1940년대에 그 캐나다가 이제 큰 나라니까 한쪽에 에스키모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이제 우리로 치면 고려장 같은 거죠. 에스키모 이제 아들이 어머니를 이제 다른 곳으로 모셔가서 거기서 돌아가시게 한 사건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그는 살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 섰는데 캐나다 법상 그건 살인인데 이 에스키모 그 이누이트족들의 그 전통 그런 것도 고려를 하고 할머니의 상태 이런 걸 고려해서 한 1년 정도 구형을 하고 실제로 감옥에 가 있은 거는 몇 달 안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일이 1949년에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걸 다 거쳐서 결국 캐나다는 2016년에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트리도 그 총리가 우리도 조력사법을 제정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무려 뭐 60년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숙고하고 논의를 많이 거쳐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좋은 그 법을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제 이런 일이 뭐 이렇게 스위스, 네덜란드, 뭐 캐나다 이러면서 미국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괴짜 의사가 한 사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나는 정말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나에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걸 요청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가 잭 키보키안이라는 의사였는데요. 그 키보키안 박사는 그 다 이제 환자들을 촬영을 했어요. 뭐 치매도 있고 뭐 하여튼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말도 잘 스스로 할 수 없을 정도인 사람들을
왜 그런 선택을 자기는 원하는지 얘기를 하고 그 박사가 여러 번 묻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조작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련해 준 건 그 의사고요. 실제로 그 기계를 조작해서 자기 스스로 약물이 들어가도록 하는 거는 환자 본인이었어요. 법적으로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여러 건을 이제 하게 되니까 이게 언론에 뜨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찬반 논란이 심하고 이 의사는 뭐 살인자다. 또 찬성하는 사람들은 또 옹호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미국에서도 이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미국의 중부에 있는 오레곤주라는 곳에서 이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들고 나와서 법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근데 이제 법이 93년에 이제 투표를 해서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만들어졌는데 미국 연방 법원에서는 또 안 된다. 뭐 이래서 연방 대법원까지 가서 몇 년 후에 이제 거기서도 오레곤주에서 하는 것은 인정을 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는 오레곤주에서 시작을 해서 다른 주들이 같은 과정을 비슷한 과정을 밟아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택 사항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거, 즉 요청이 있으면 처방을 해주고 그리고 환자 본인 스스로 그 처방약을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해서 마지막 순간을 맞는 그런 게 가능하게 된 곳이 이제 미국에서는 뭐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또 워싱턴 DC, 그다음에 하와이 뭐 이렇게 해서 한 7, 8군데 주가 지금 미국에서 이제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뭐 50개 주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런 식의 일을 진행을 하다가 오히려 어떤 주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반대 투표를 해서 아예 법제화가 무산되는 그런 곳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 네. 이렇게 만들어진 법이 그냥 뭐 나 죽고 싶다. 그래서 죽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그거는 불법인 자살이죠. 이것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처음부터 전제는 회복이 되지 않는 예, 가능성이 없는 그런 질환에 지금 내가 걸려 있고 그거를 다 정당하다, 맞다 이런 상태구나라는 얘기를 다 의사 선생님들 통해서 의료적으로 증명이 된 상태에서 이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재산도 많고 조금 더 살고 싶고 이런 게 우리 인지상정인데 왜 이런 선택을 할까요? 네.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 주변에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이유로 그런 선택을 한다고 보세요? 혹시? 자식들한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그냥 또 내가 예를 들어 기능도 못 하는데 네네. 그 누워만 있는 게 너무 좀 싫을 것 같아.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딱 생각한 거는 네. 아까 말씀하신 복귀를 딱 끊는 거. 그 방법이 제일 선택. 자식들한테도 네. 부담 안 주고 그 방법이 제일 깨끗한 방법 같네. 네. 우리나라는 아무런 시행이 안 되니까. 지금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많은 이런 이제 적극적 안락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하느냐 그걸 물어봤더니 제일 큰 이유가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될까봐.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놀랍게도 많이 쓰고 계시는데 그거 쓰러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식들 고생시키기 싫어서 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심지어는 그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쓰는데도 그런데
이런 적극적 안락사를 선택하는 경우는 그게 참 큰 이유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될까봐. 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꼼짝없이 누워있는데 이게 무슨 사는 거야. 즉 내가 독립적으로 내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온전히 남한테 내 삶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상황을 나는 견딜 수가 없다. 이런 게 큰 이유가 되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잘 드러나는 그런 걸 보여주는 영화가 있어요. Sea Inside라는 영화인데요. 바다에서 수영하느라고 바다로 이렇게 뛰어들다가 머리로 들어가서 전신마비가 돼서 정말 그 형수와 형님이 오랫동안 잘 돌봐주고 그렇게 지내던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하고 싶다고 청원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이태리였나 불법이어서 계속 법정에다가 호소를 하죠. 그런데 이제 신부님이 와서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리고 또 판사들은 안 된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변호사는 이런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본인 스스로 이게 팔을 다리를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독극물을 넣은 컵을 빨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본인이 그거를 마시고 세상을 뜨는 그 과정을, 이게 실화인데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택이 물론 생명의 존엄을 무시하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생명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는 선택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많은 경우에 너무 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통증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옛날보다 훨씬 통증을 덜 느끼면서 이제 말기를 보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암 환자의 아직도 4분의 1, 4명 중에 1명은 그 통증 약을 써도 조절이 안 되는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통증하고 이렇게 한 선상에 놓을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심한 우울증, 불안 이런 것들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또 그런 것 때문에 이걸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주 다양한 이유로 정말 건강한 사람이 보기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참 의식이 명료하고 판단 능력이 아직 제대로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경우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해 줄 때 이런 게 가능한데요. 그렇지 못할 때는 사실 문제가 되죠. 그렇죠? 네. 근데 곡기 끊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주변 분들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내가 끊는데 왜 허락을 안 해? 아유, 이렇게 안 먹어야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그 개개인의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 그렇죠? 그리고 그 사회, 우리나라, 한국이냐, 네덜란드냐, 스위스냐, 미국이냐에 따라서 사회의 이제 전체가 가지고 있는 윤리 규범, 그런 도덕적 가치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누가 이걸 아주 정말 길게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야만 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적극적 안락사를 선택하는 이유까지 살펴봤어요. 주변에 혹시 뭐 이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그런 이유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혹시 뭐 보시거나 경험한 심장? 신장. 아, 네. 갑자기 안 좋아져서. 네. 요새는 뭐 정말 통증약이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그렇긴 한데, 의사들도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뭐 이건 다른 얘기지만 통증과 관련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또 오해도 있어요. 왜냐하면 통증을 많이 이제 느끼지 않도록 하려면 사실은 이제 마약성 통증약, 그러니까 몰핀 같은 거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몰핀을 쓰자고 하면 또 이게 마약성이라고 해서 중독된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가족들 때문에 그 몰핀을 뭐 안 쓰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통증과 관련해서는 의사들하고 아주 긴밀하게 의논을 하면서 좀 받아들이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게 통증 관리인데 그러셨군요. 네. 참 어렵습니다. 또 뭐 다른 경험 하신 분 없으세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참 다행인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는 안 띄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주변에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이렇게 드러내놓고 많이 이야기를 나누게 하시고 또 저기 도움이 될 만한 곳을 연결시켜 주는 게 참 필요합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 마지막에 관한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존엄사 안락사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선택만 있는 건가? 우리가 마지막을 잘 보내는 데 있어서. 정말 이렇게 극단적이라고 할까? 이런 선택밖에 없을까요? 마지막을 잘 살면서 끝을 맺을 건가? 네. 아니면 이 마지막 순간의 입장에서 자꾸 보니까 우리가 지금 조력사, 안락사 얘기를 열심히 했던 건데요. 조금 더 이제 요런 쪽, 살아있는 쪽에서 한번 바라본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을 보내는 데 있어서 선택이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그 마지막을 편안하게, 예. 보내고 싶다는 게 아마 모든 사람들의 생각일 거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의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아까 이제 적극적 안락사 또는 이걸 다른 말로 의사, 의료 조력사라는 말도 쓰거든요. 도움을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걸 선택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좀 평안하게 어떻게 마지막 시간을 보낼까? 그게 뭐냐면 호스피스 완화 의료입니다. 들어보셨죠? 네.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사실은 이제 1940년대에 영국에 간호사를 하시다가 사회복지사도 하시고 결국은 의사가 된 여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손더스 여사라는 분이 이제 이런 걸 주장을 했어요. 이건 아픈 환자, 그 다음에 그 환자를 돌보는 가족 모두가 다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 그거를 지원해 주자. 그래서 몸도 마음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런 이제 그 철학에 따라서 시작한 이제 일종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봄을 그렇게 이제 해 나가기 위해서 호스피스 기관을 열었어요. 그래서 성 크리스토퍼 호스피스라는 거를 열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제 돌봄을 시행을 하는 게 시초가 됐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환자 한 사람의 치료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의 마지막을 잘 보내게 하는
총체적인 돌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이제 시초는 1965년에 그 수녀원님들이 세우신 강릉에 병원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처음 시작이 됐고요. 그 후로 이제 병원, 뭐 또 종교단체에서 하는 그런 완화의료 호스피스 기관들이 많이 생겨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기관들도 잘 정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뭐 그런 기관들도 잘 살피고 거기서 해야 되는 일도 이제 정리해주는 차원에서 법률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안락사가 그리스 시대의 좋은 죽음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1000년, 2000년 상당히 오래 지났는데 그러면 오늘날 좋은 죽음이란 뭐냐 이렇게 변한 세상에서 당연히 이야기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국가 차원에서 좋은 죽음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 이유는 이제 이렇게 말기, 죽음을 맞는 사람들을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돌봐줘야 되느냐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계획을 세우자니 좋은 죽음이 뭔지에 대한 얘기가 기본이 돼야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 보고서에 오늘날의 좋은 죽음은 이러이러하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품위를 지키고 두 번째가 고통과 기타 다른 증상 없이 그러니까 몸이 안 아파야 된다. 세 번째는 자신이 익숙한 환경에서 네 번째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가운데서 죽음을 맞는 게 좋은 죽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듣고 보면 뭐 뻔한 얘기예요. 뻔한 얘기인데 이 네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죽음이 쉽지 않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익숙한 환경, 병원은 결코 익숙한 환경이 아니죠. 예. 또 가까운 친구, 친족, 친구들이 있는 곳 쉽지 않아요. 병원에 요새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사람밖에 못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 관리, 그다음에 이제 존엄과 품이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말이기 때문에 이걸 다 충족하는 죽음은 정말 힘들다. 그러나 이걸 이제 목표로 해서 이런 죽음을 맞게 해주고 싶을 때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크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많은 그 말기 환자분들 또 가족들이 호스피스 기관에 가시는 게 이제는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들으면 아니 벌써 죽으라는 얘기냐 이렇게들 많이 반응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호스피스와 완화 의료에 대한 인식이 아직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초기 단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호스피스의 기본 원칙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 이게 수개월이 되던 뭐 수주가 되던 잘 보내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너무 마지막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좋은 시스템을 도움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만 바꾸면 나의 마지막 3개월, 6개월을 가족들과 또 집은 아니지만 집처럼 편안한 곳에서 아까 자연환경이 좋은 곳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건 죽어 막 이제 곧 돌아가실 분이 가는 매우 좋지 않은 곳으로 인식하는 바람에 너무 그 좋은 시스템을 활용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죽음의 마지막 시간을 나의 의지대로 선택하는 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이렇게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지금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적극 활용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뭐 최선이고요. 앞으로 논의가 많이 진행이 돼서 그런 적극적인 자발적 안락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또 다른 선택지가 생기는 건데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아주 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규정도 잘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서는 간병이 어려워서, 그렇죠? 간병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적극적 안락사가 남용, 오용될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토론도, 논의도 쉽게 지금 시작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뭐 주변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질문을 받아보시거나 또는 그런데 활용을 하시는 분을 보신 적이 있어요, 혹시? 가깝게는 없으시군요. 제 경우에는 암을 진단받으신 이제 친구의 어머님, 그 어머님이 약사하셨는데 90이 넘으셨어요. 근데 딱 암 진단을 받으시니까 나는 치료도 안 받고 호스피스 기관에 가고 싶다. 그런데 그때부터 알아보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네. 영국에 비교하면 거의 뭐 5분의 1도 안 될 정도. 훨씬 많이 생겨야 되고, 그래서 기다리는 가운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몇 군데 큰 병원들에서 뭐 카톨릭 성모병원, 또 교회 계통, 또 절에서도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많지 않으니까 서울에 계시는 분이 지방에 갈 수는 없잖아요. 뭐 이런 저런 이유로 잘 이용을 못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를 하고 계셔서 또 거부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가족들하고 미리미리 그런 것도 의논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네네네. 호스피스 병원에 네.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그 기간이 보통 종합병원은 한 번 들어가면 한 20일 정도밖에 못 있더라고요. 네. 근데 예를 들어 그런 데 들어가면 내가 장기간 있을 수 있는지. 네. 지금 병원 규정으로 되어 있는 입원 기간하고는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 기관에 들어갔는데 상태가 좋아지면 다시 좀 집에 와서 지내시다가 또 들어가실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절대적인 시설 부족으로 그렇게 다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존엄사와 안락사 이야기로 쭉 말을 해오다가 지금 이제 결론은 호스피스와 완화 의료로 얘기가 맺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죽음의 문제는 우리 각자 사는 게 다 다르잖아요. 네, 비슷해 보여도 사실은 들여다보면 다 다르잖아요. 죽음은 더더군다나 다 다릅니다. 네, 그냥 우리가 한마디로 암으로 돌아가셨다, 뭐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요. 그 개인이 살아온 삶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죽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다 저마다 다르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자기 의사를 평소부터 잘 정리하고 표현을 잘 해서 주변의 이해를 잘 받아두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물론 마지막에 사실 상황이 달라지면 전에 생각했던 내 생각이 또 달라지죠. 달라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훈련을 해오면 마지막 순간에도 나의 결정권을 행사할 만큼 이제 마음이 튼튼해질 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존엄사 안락사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예, 이게 두 개가 똑같은 내용이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라도 앞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안락사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되면 그때 여러분들은 안락사에 여러 종류가 있다. 그 중에 이렇게 다른 점들이 있더라. 이런 말씀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삶의 마지막을 좋은 죽음을 맞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평소에 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제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니까 그 점도 꼭 기억해서 본인이나 주변 분들이 삶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좀 딱딱한 주제를 얘기했는데요. 다음에는 좀 더 재미있는 주제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